자, 주요 특징 보실게요. 이번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우선은 2010과 제가 다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변경됐죠. 보시면 중요한 규정을 앞쪽으로 배치했어요. A2, B2는 예를 들어서 2010이면은 통관에 대한 거를 규정했어요. A2, B2. 그리고 A3, B3는 지금 위험의 이전이죠. 위험의 이전은 A5의 위험의 이전을 다뤘었어요. 2010에서는. 운송은 A3입니다. A3. 그리고 보험도 A3에 다뤘었어요. 2010에서는. 그리고 A6, B6. 인도는 A8에 다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인도 조건 있죠. 이러한 인도 조건은 요 A4 조항에서 위로 너무 올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중요한 규정부터 다 위로 올렸어요. 옛날에는 A4 그리고 위험의 이전 순서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를 다 해서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항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A9, B9 조항에서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 내용을 모두 열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조항에서는 각각 통관, 위험의 이전, 운송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비용을 각 조항당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때 각 조항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다 암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비용을 다 일로 통합했어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일람표를 제공했다. 이게 인코텀즈 2020입니다. 지금 DAT 규칙에서 DPU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변경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지정터미널이라는 장소의 범위가 지정 목적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D 조건은 다 지정 목적지입니다. 보시면 DAT 조건의 무조건 특징이 뭐죠? 양하.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 터미널이나 지정 목적항에서 인도를 하게끔 돼 있는데 DPU 규칙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PU 규칙이 DAT 규칙을 대체했고 지정된 터미널에서 지정 목적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DAP 규칙이 DPU 규칙 앞에 규정됐어요. 예전에는 DAT, DAP 그리고 DDP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DAT, DAP, DDP였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얘가 올라갔어요. DAP, DPU, DDP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변경된 순서가 왜 그러냐면은 DAP는 매도인이 양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DPU는 양하 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책임 범위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럼 DDP는 양하를 하지 않아요, 매도인이. 근데 왜 DDP가 제일 클까요? 매도인이 수입 통관 의무까지 지도록 해서 그래요. 최대 의무를 표방한 게 DDP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조항 순서에 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영문으로 보실게요. DAP는 어떻게 돼 있냐면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해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해요. 운송 수단에서. 근데 DPU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양하됐을 때예요. 어디로부터?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에서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됐을 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양하가 됐느냐, 준비만 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CIP 규칙의 보험이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어머 죄송해요. 최소가 아니고 최대죠. 자, 보시면 CIP 규칙을 ICC 최소 부보 의무에서 최대 부보 의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CIF는 변경이 안 됐어요. 그대로 C약관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CIP와 CIF는 다 보험을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2010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 ICC C 규칙 최소 의무로 뒀어요. 최소 부보. 근데 이번에 CIP 규칙만 최대 부보 의무를 취득하게끔 돼 있어요.
자, 왜 CIF는 변경이 안 됐냐면 CIF는 해상 운송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는 벌크 화물, 석유, 옥수수, 철광석 이런 거는 보통 크고 사고 위험이 큰 거는 해상 운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C 조건에서는 운송계약에 보험계약도 체결해야 되는데 이 해상 운송까지도 보험계약을 최대 의무로 바꿔버리면 매도인이 지는 의무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IF는 그대로 두되 CIP 규칙만 최대 부보 의무로 뒀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2010에서는 CIF나 CIP나 미니멈 커버라고 해서 최소 조건으로 보험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2020을 보세요. CIF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더 추가됐냐? higher. C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데 만약에 당사자들 간 합의하에 어떻게 좀 더 높은 범위의 부보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2020에서 CIP는 A 약관으로서 보험을 부보해야 된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하에 lower해서 더 낮은 조건의 부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CIF는 ICCC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더 높은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CIP 조건은 원칙은 최대 의무, A 약관으로서 보험을 체결해야 되는데 당사자들과 합의하면 더 낮은 보험 수준의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이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보험을 체결할 때는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통화로 하셔야 됩니다. 동일 통화. 그리고 매매 대금의 110% 이상으로 부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또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돼요. 그럼 부보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보험 증권이라든지 보험 증명서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자, FCA 규칙상 운송인의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 발행 의무 추가인데 지금 보시면 FCA는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수치식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가 부두고 여기가 이제 선박이에요. 그럼 선박에 물품을 실으면은 이때 발행하는 게 본선 적재 선화증권입니다. 근데 FCA 규칙은 본선 적재할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륙 육지에서 운송인이 물품을 받아요. 물품을 수취하면 본선적 때 BL이 아니고 수취식, 나 물품을 받았다라는 표시의 수취식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합니다.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취식 BL은 리젝 당해요. 그러니까 수취식 BL은 실제 물품을 인도한 걸로 안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 본선 적재요 발행 의무. 한마디로 매수인이 어차피 F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러면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인한테 지시를 합니다. 너 물품 받고 물품을 실제 본선 적재했을 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급해줘.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A6 매도인의 의미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 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런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받으면 매수인에게 제공해라. 이 뜻이요. 이렇게 제공할 땐 당연히 은행을 거치겠죠. 보통 신용장 거래를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B6는 당연히 매수인의 의무죠. 당사자들이 당연히 합의가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에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FCA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정된 건 아니고 이해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따가 동일하게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FCA 그리고 D 조건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FCA A6 보시면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 인도 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된다. 요 내용이 단순히 이 문구가 추가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렵게는 안 나와요. FCA와 D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를 삽입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코텀즈 2010에서는 A2 통관과 A10 정보 협조에 이 보안 관련 의무를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2020에서는 아예 이러한 내용을 운송과 수출 통관의 보안 관련 의무를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송 조항과 수출 통관 조항에 이 보안 관련 사항을 명시해뒀다라고 아시면 되고 당연히 모든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비용 분담 규칙에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 비용도 당연히 A9, B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이게 뭐냐? 2010에서는 사용 지침으로 가이던스 노트라고 해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요게 2020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 2020인데 가이던스 노트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개문을 좀 더 강화했고 인코텀즈 2020 규칙 자체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9번은 복합 운송 규칙에서도 조달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건데 과거에는 해상 운송에서만 조달 의무를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달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조달 의무는 뭐냐면 산적 화물, 아까 얘기한 벌크 화물 같은 거 있죠. 그럼 해상 운송 중에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이런 건 국제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금방금방 바뀌죠. 그럴 때 중간에 운송 중에 전매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운송을 하고 있는 또한 매도인의 의무는 전매가 돼버리면 끝인가요? 아니죠. 전매됐을 때 그 물품이 화체된 선화증권을 제2의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 의무는 끝납니다. 그거를 바로 조달 의무라고 하고 이러한 게 이제 복합 운송에서도 다 해상 운송뿐만 아니고 F조건, C조건, D조건에서도 다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가 규정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2020 규칙의 조달 의무를 규정했지만 2조건에는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2조건에는 조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